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바로 함석헌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죠.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에게 붙은 별명이 좀 엉뚱해요. 바로 바보새입니다. 아니, 왜 하필 바보새였을까요? 여기엔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 우리가 바보새라고 부르는 새입니다. 겉으로 보면 좀 웃기죠? 땅에서는 뒤뚱뒤뚱, 되게 어설퍼 보여요. 하지만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거친 폭풍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우를 타고 그 누구보다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 하늘의 제왕이 되거든요. 함석헌의 삶이 바로 이 알바트로스를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석헌이라는 이 거인의 삶을 5가지 주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알바트로스라는 별명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어떻게 역사를 무기로 삼았는지, 그만의 역사관과 핵심 철학인 CR, 그리고 저항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의 알바트로스입니다. 함석헌은 모두가 절망하던 그 시대의 폭풍 한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와 의미를 발견했던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맞서야 했던 그 시대의 폭풍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건 그냥 총칼만 오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전쟁이었죠. 바로 역사를 빼앗으려는 전쟁이었습니다. 때는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었던 시절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땅만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역사마저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고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뿌리채 흔들려고 했죠. 정말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던 바로 그 암흑기에 함석헌이 홀로 펜을 들고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일본이 퍼뜨린 논리는 정말 거대하고 단단한 벽 같았어요. 너희 한국의 역사는 원래부터 스스로 발전한 적이 없다. 늘 남한 채 기대왔고 독창적인 것도 없는 정체된 역사일 뿐이다. 바로 이런 주장이었죠. 그러니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게 오히려 너희를 근대화 시켜주는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함석헌은 바로 이 거대한 거짓의 벽 앞에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석헌의 지적인 반격.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었어요. 식민사관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눈 아주 날카로운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함석헌 사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뜻이라는 한 글자로 모아집니다. 뜻이라? 이게 뭘까요? 단순히 의미를 넘어서 신의 의지 혹은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목적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생각의 전환인 거죠.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역사, 이게 부끄러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거쳐야만 했던 시련이자 훈련이었다고 본 거죠. 상상해보세요. 민족의 수치심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석헌이 우리 역사를 마냥 좋게만 본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조선 500년은 쓰레기 역사다. 신라의 통일은 민족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이다.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깨어나라는 외침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역사를 치열하게 비판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그의 사상의 심장부, 그 핵심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CR입니다. 이 단어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당시 흔히 쓰던 백성이나 국민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백성은 왕이 다스리는 대상이고 국민은 국가에 동원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대신에 스스로 생명력을 품고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씨앗, 바로 그 씨알이라는 말을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씨알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의 씨알 철학이 얼마나 깊은 인간애에서 출발했는지는 이 시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 정말 대단하죠. 극한의 상황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자기 희생의 정신. 바로 이게 평범해 보이는 씨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깃든 위대함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씨알 사상은 그의 아주 독특한 영적인 길로 이어져요. 그는 어떤 특정 종교나 교회의 틀에 갇히는 걸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는 퀘이커 사상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성한 불꽃, 내면의 빛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었거든요. 모든 씨알이 그 자체로 존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함석헌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요, 이 모든 놀라운 사상들이 그냥 책상 위, 글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자기 삶 전체로 온몸으로 증명해낸 실천가이자 행동가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야말로 저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공산독재에 저항하다 또 감옥에 갔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공산주의, 군사독재. 그는 이념이나 체제를 가리지 않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항의 한가운데에는 간디나 톨스토이처럼 그가 평생을 지켰던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폭력입니다.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옹성 같은 신념이었죠. 정리해보면 함석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만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짓밟히는 씨알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에서 과연 어떤 뜻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난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상가 함석헌인데요. 오늘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정말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사상가 함석헌의 역사관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함석헌을 그냥 역사학자라고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의 역사관은요, 책상 앞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투쟁의 삶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고 권위주에 맞서서 80이 넘은 나이에 단식 투쟁까지. 정말 평생을 비폭력 저항에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의 역사관은 이런 치열한 삶에서 나온 뭐랄까 살아있는 목소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핵심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석헌은요, 역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계획, 즉 뜻을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함석헌 사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뜻이라는 한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섭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역사는 유독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찼을까? 함석헌은 바로 그게 우리가 특별한 사명, 즉 뜻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고난이야말로 그 뜻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독특한 렌즈로 한국사 전체를 다시 읽어낸 겁니다. 함석헌 주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은 바로 저 광활한 만주벌판입니다. 함석헌은 정말 시적인 언어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에게 만주는 단순히 옛날 영토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힘과 정신이 시작된 원초적인 공간, 말 그대로 영적인 고향이었던 거죠. 이렇게 만주를 우리 민족의 원형질처럼 봤기 때문에 그 상실은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함석헌의 관점에서 만주를 잃어버린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역사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원죄였던 셈이죠. 그 이후의 모든 실패는 전부 이 북방 영토를 잃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는 한국사에 빛나는 순간들마저도 영광이 아니라 비극적인 실수의 연속이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재평가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극명한 대비가 보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최초의 통일국가, 위대한 업적이라고 배우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걸 함석헌은 민족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왜냐? 외세의 힘을 빌렸고 그 대가로 만주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런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의 날선 비판은 고려시대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고려 청자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 화려한 문화적 성취마저도 그에게는 공허하게 보였어요. 만주를 되찾으려 했던 묘청의 북진운동이 좌절된 순간 고려는 민족의 진정한 사명을 외면했다고 본 거죠. 이처럼 그의 역사 평가 기준은 언제나 단 하나, 북방 영토 회복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의 비판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또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라의 보물인 청자의 빛깔을 보면서 민중의 고통을 떠올린 거예요. 북진을 포기한 채 안주했던 역사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바로 조선의 건국입니다. 그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감행한 이성계 장군을 북방의 꿈을 영원히 꺾어버린 인물로 봤어요. 그에게 조선의 500년 역사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난추, 이미 척추가 부러진 채 시작된 역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석헌의 이 실패의 역사라는 전제 자체에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반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함석헌이 실패라고 단정했던 그 선택들이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꿈꾸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만주족이나 몽골족처럼 중국을 정복했던 민족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거대한 중국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만주를 포기하고 제한된 통일을 이룬 것이 오히려 한민족이라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오늘날까지 지켜낸 결정적인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생존력과 회복력의 이야기로 다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함석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암울하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봤을까요? 그의 진짜 목적은 과거를 비난하고 절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똑바로 봐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역사 해석은 과거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살아라, 생각하라, 그리고 뜻을 드러내라.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사명을 향해 행동하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함석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 여러분은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